나 돈 빌린 적 없는데요? 뭐래? C가 내 대리인이라며 돈 빌려갔잖아. 지요? 걔한테 대리권 준 적 없는데? 여기서 바로 표현 대리 쓰면 망함. 먼저 확인할 것. 진짜 대리권 있었냐? 없다. 그럼 C는 무권 대리인. 근데 끝이 아님. A가 B가 대리권 준 것처럼 보이게 했잖아요? 라고 하면 그때 표현 대리 검토. 하지만 A가 B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지인한테 전해 들은 거라면 선임무과실 흔들림. 표현 대리 성립 어려움. 그런데 반전. B가 나중에 그 채무 담보하려고 가등기까지 해줬다. 이건 그래. 내가 책임지라는 묵시적 추인 가능? 즉 무권 대리여도 추인 내면 B가 책임짐. 근데 B도 가만히 안 있음. 좋아. 그럼 나도 A한테 받을 돈 있으니까 상계할게. 여기서 상계 항변 등장. 자동채권, 수동채권 잡고 둘 다 변제기 왔는지 보고 상계 의사표시 있었는지 확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상계는 말한 날 기준이 아니라 상계 적상시로 소급함. 그래서 이자 계산이 달라짐. 돈이 부족하면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 여기서 계산 틀리면 답안 터짐. 다음 사례. B가 A한테 갚으려고 했는데 A 직원이었던 D한테 1천만 원 줌. B는 D가 받았으니 변제 끝. 그러자 A가 D 이미 그만뒀는데 이때 129조 표현 대리. D가 더 이상 출근 안 한다는 말까지 들었다면 B에게 과실 있음. 표현 대리 안 됨. 채권의 준점 유자에 대한 변제. 이것도 선의무 과실 필요. 역시 안 됨. 결론. B가 D한테 준 돈은 A한테 변제한 게 아님. B는 D한테 따로 받아야 함. 그 다음 B가 공탁함. 나머지 돈 공탁했으니 채무 끝. 근데 일부만 공탁했다. A가 안 받았다. 그럼 일부 변제로서도 효력 없음. 공탁했다고 무조건 끝나는 거 아님. 다음 보스. C가 분할 상환하기로 해놓고 한번 연체함. 계약서에 이런 말이 있음. 1회라도 연체하면 기한 이익 상실. 이러면 자녀 원금 전부 바로 갚아야 함. 그리고 약정 지연 손해금까지 붙음. 통지받은 날부터 아닌가요? 라고 해도 기한 정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기한 지나면 바로 지체. 다음 사례. 갑이 을한테 TV 50대 팔기로 함. 을이 받을 시간이 없음. 그 사이 TV가 불타버림. 을 물건 못 받았으니 돈 못 줌. 가반이 너가 안 받았잖아. 여기서 종류채권 특정부터 봐야 함.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했는가? 제대로 제공했다면 특정 가능. 그 다음 채권자 지체. 받아야 할 사람이 안 받으면 400조 문제. 그리고 채권자 지체 중에 물건이 멸실되면 538조 위험부담 검토. 결론이 뒤집힐 수 있음. 물건은 없어졌는데 대금 청구는 살아날 수 있다. 민법 무서운 점 여기임. 마지막 사례. 여러 채무가 있는데 돈이 부족하게 들어옴. 이때 아무 데나 빼면 안 됨. 합의가 있으면 합의대로, 지정이 있으면 지정 충당, 없으면 법정 충당. 그리고 비용, 이자, 원본 순서. 연대 채무도 조심. 한 명이 일부 변제했다고 다른 사람 채무가 전부 사라지는 게 아님. 부담 부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할 때는 496조 상계금지도 체크. 특히 고의 불법행위면 수동채권 상계금지 조심. 정리. 민법 사례형은 암기 싸움이 아니라 순서 싸움. 유권 대리부터 보고 무권 대리면 표현 대리. 그 다음 추인. 그 다음 항변. 마지막에 계산. 쟁점 많이 쓰는 사람보다 순서 안 틀리는 사람이 이긴다. 친구가 중고거래로 노트북을 샀다. 시세는 100만원. 근데 판매자가 급해서 친구가 30만원에 샀다. 옆에서 누가 말한다. 야, 너 70만원 이득 봤네? 그거 부당이득 아님? 여기서 민법 답안이 갈린다. 부당이득은 쟤 너무 이득 봤네? 라고 해서 바로 성립하는 게 아니다. 핵심은 이거다. 그 이익이 원래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했는가? 친구가 싸게 산 건 맞다. 그런데 유효한 매매 계약이 있었다. 판매자가 자유롭게 팔았고 친구가 대금을 지급했고 계약이 무효도 아니고 취소도 아니다. 그러면 친구에게 노트북이 귀속돼. 법률상 원인이 있다. 그래서 부당이득이 아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를 보자. A가 B에게 500만원을 보냈다. 근데 알고 보니 계약이 무효였다. 또는 착오로 취소됐다. 또는 계약이 해제됐다. 이 경우 B가 돈을 가지고 있는 이유, 즉 법률상 원인이 사라진다. 그때 비로소 부당이득 문제가 나온다. 부당이득의 기본 요건은 4가지. 첫째 이익, 둘째 손실, 셋째 이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넷째 법률상 원인 없음. 그런데 사례형 답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이익 있다가 아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다. 이익을 보유할 권한이 있는가? 계약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권한이 있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그 권한이 사라질 수 있다. 남의 물건을 무단으로 쓰면 처음부터 권한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부당이득은 나쁜 사람을 벌주는 제도가 아니다. 그건 불법 행위에 가깝다. 부당이득은 잘못 귀속된 이익을 원래 있어야 할 사람에게 돌려놓는 제도다. 답안에서는 이렇게 쓰면 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수익자의 귀책 사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의 귀속을 정당한 귀속 주체에게 회복시키기 위한 법정 채권이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부당하다, 양심 없다, 너무 이득 봤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무조건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익 있는가? 손실이 있는가?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는가? 이 4개가 부당이득의 시작이다. A가 B에게 500만원을 보냈다. B는 바로 좋아한다. 돈 들어왔네? 근데 A가 전화한다. 야, 그거 잘못 보낸 돈이야. 돌려줘. B가 말한다. 이미 내 계좌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바로 부당이득이니까 반환. 이렇게 쓰면 답안이 약하다. 민법 제741조는 4칸을 채워야 한다. 첫째 이익,
B는 500만 원을 받았다. 재산이 증가했다. 이익 인정. 둘째 손실. A는 500만 원이 빠져나갔다. 재산이 감소했다. 손실 인정. 셋째 인과관계. B가 이익을 얻은 이유가 A의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A의 손실과 비이익이 연결된다. 인과관계 인정. 넷째 법률상 원인 없음.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A가 B에게 돈을 준 이유가 유효한 계약 때문이었다면, 예를 들어 A가 B에게 물건 대금으로 500만 원을 보낸 거라면 그건 법률상 원인이 있다. 그러면 부당이득이 아니다. 그런데 단순 차고 송금이라면 A와 B 사이에 계약도 없고 채무도 없고 증여 의사도 없다. B가 돈을 보유할 권한이 없다. 법률상 원인 없음. 그래서 B는 A에게 5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부당이득은 B가 나쁜 사람인가? 를 묻지 않는다. B가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일단 741조에서는 그게 핵심이 아니다. 핵심은 B가 그 이익을 보유할 법적 이유가 있는지다. 이번엔 다른 사례. A가 B에게 500만 원을 보냈다. 그런데 A가 원래 B에게 500만 원을 빚지고 있었다. 이 경우 B는 이익을 얻었고 A는 손실을 입었다. 인과관계도 있다. 하지만 B가 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 A의 기존 채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안 된다. 다시 반대로 A가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줬다. 그런데 계약이 무효가 됐다. 처음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무효라면 원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그럼 B가 돈을 계속 가지고 있을 권한이 사라진다. 이때는 급부부당이득 문제가 된다. 즉 741조 답안은 이렇게 간다. B는 500만 원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A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그 이익은 A의 급부 또는 출조로 발생했으므로 양자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 그런데 A와 B 사이에 이를 정당화할 계약, 채무, 증여 등 법률상 원인이 없다. 따라서 B는 A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시험장에서 기억할 건 딱 하나다. 부당이득은 4칸이다. 이익, 손실,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 없음. 그 중에서 점수를 가르는 건 마지막 칸이다. 왜 그 사람이 그 이익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가? 그 이유가 없으면 부당이득이다. 급부는 원인관계, 침해는 권원, 비용은 사무관리부터 본다. A가 B에게 1000만 원을 보냈다. B가 말한다. 돈 받았으니까 내거줘. A가 말한다. 계약이 취소됐으니까 돌려줘. 이건 급부부당이득이다. 왜? A가 자기 의사로 B에게 돈을 줬다. 즉 급부가 있었다. 처음에는 계약이라는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돈을 준 원인관계가 무너진다. 그래서 B가 돈을 계속 가지고 있을 법률상 원인이 사라진다. 이게 급부부당이득. 여기서 핵심은 A가 원인관계의 흠결을 주장 증명해야 한다는 것. 즉 A가 말해야 한다. 계약이 무효입니다.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그 다음 사례. B가 A 땅 위에 몰래 건물을 지었다. B가 말한다. 나 이 건물 실제로 안 쓰는데요. A가 말한다. 그래도 내 토지를 점유하고 있잖아. 이건 침해부당이득이다. A가 B에게 뭔가를 준 게 아니다. B가 A의 권리나 재화를 침해해서 이익을 얻은 것이다. 타인 토지 무단 점유, 남의 물건 사용, 공유 부분 베타 사용, 이런 게 침해부당이득이다. 여기서 핵심은 다르다. A는 자기 권리와 침해 사실을 말하면 된다. 이 토지는 내 소유다. B가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B가 항변해야 한다. 아닙니다. 저는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사용할 법률상 원인이 있습니다. 즉 침해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의 존재를 이득자가 항변으로 주장 증명하는 구조가 중요하다. 세 번째 사례. A가 B 집 지붕이 무너질 것 같아서 급하게 수리비 300만 원을 썼다. B의 집 가치는 올라갔다. A가 말한다. 내가 돈 썼으니까 돌려줘. 이건 바로 부당이득으로 뛰면 안 된다. 먼저 봐야 할 게 있다. 사무관리인가? 필요비획비 규정이 있는가? 임차인 사용차주 수칭 같은 개별 비용 상환 규정이 적용되는가? 이런 걸 먼저 본다. 왜냐하면 이건 비용 부당이득 문제이기 때문이다. 비용 부당이득은 A가 비용을 지출해서 B의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다. 그런데 B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나 고쳐달라고 한 적 없는데요. 그래서 비용 부당이득에서는 강요된 이득 문제가 중요하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이익을 억지로 떠넘긴 다음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A가 자기 의사로 돈이나 물건을 줬다. 그런데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다. 이건 급부부당이득. B가 A의 권리나 물건을 권한 없이 침해해서 이익을 얻었다. 이건 침해부당이득. A가 비용을 써서 B 재산 가치가 늘었다. 이건 비용부당이득. 시험장에서 이 구별을 못하면 답안 순서가 꼬인다.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무효 취소 해제를 증명해야 한다. 침해부당이득에서는 이득자가 법률상 원인을 항변해야 한다. 비용부당이득에서는 사무관리와 개별 비용 상환 규정을 먼저 본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사례를 보면 바로 741조만 쓰지 말고 먼저 질문해야 한다. 이 돈이 넘어간 건가? 남의 권리를 침해한 건가? 아니면 비용을 대신 쓴 건가? 이 세 갈래가 잡히면 부당이득 답안의 절반은 이미 정리된다. 계약 취소 후에는 소유권 등기 점유 사용이익을 나눠라. A가 B에게 집을 팔았다. B는 돈을 냈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받았다. 겉으로 보면 이제 집은 B 것이다. 그런데 며칠 뒤 A가 말한다. 나 착오로 계약한 거야. 계약 취소할게. B가 말한다. 이미 등기 내 이름인데요. 여기서 민법 사례형 시작이다. 질문. 계약이 취소됐는데 등기가 B 명의로 남아있으면 진짜 소유자는 누구일까? 일단 계약 취소는 소급효가 있다.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된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라는 원인행위가 사라진다. 그 다음이 중요하다. 우리 민법은 물권행위 유인성을 전제로 본다. 쉽게 말하면 소유권이 전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이 무너지면 등기의 실제법상 효력도 같이 무너진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등기의 공실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등기부에 B 이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B가 진짜 소유자인 것은 아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소유권은 다시 A에게 회복된다. 그럼 A는 B에게 뭘 청구할 수 있을까? 여기서 답안이 갈린다. B가 소유권을 부당이득했으니 돌려줘라. 이렇게 쓰면 위험하다. 왜냐하면 소유권 자체는 취소의 소급효와 물권행위 유인성 때문에 이미 A에게 회복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구를 나눠야 한다. 첫째, 등기 말소. B명의 등기는 실제관계와 맞지 않는 등기다. A는 소유권의 기한 방해배 재청구로 B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점유 반환. B가 아직 집을 점유하고 있다면 A는 소유권의 기한 반환 청구로 집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셋째, 사용이익 반환. B가 그 집에서 살았다면 그동안의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여기서 부당이득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이것도 바로 748조만 쓰면 안 된다. B는 집을 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도 같이 봐야 한다. 즉 민법 201조 문제가 나온다. B가 선의 점유자라면 201조 1항에 따라 과실을 취득한다. 여기서 과실에는 사용이익도 포함된다. 그러면 선의 점유자는 사용이익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반대로 B가 악의 점유자라면 201조 2항에 따라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 그럼 사용이익 상당액 반환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반환 범위이자 손해까지 가면 748조가 보충적으로 들어온다. 정리하면 이렇다. 계약 취소, 원인행위 소급 소멸, 물권행위 유인성 때문에 소유권은 A에게 회복. B명의 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 A는 등기 말소를 구한다.
B가 점유 중이면 점유 반환도 구한다. B가 사용했다면 사용이익 반환 여부를 201조와 748조로 검토한다. 시험장에서 제일 조심할 문장. 소유권을 부당이득했다. 이 표현은 피하는 게 좋다. 대신 이렇게 쓴다. 계약이 취소되면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도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자로서 등기 말소와 점유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이익은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서 201조를 먼저 보고 필요하면 748조로 반환 범위를 보충한다. 이게 부동산 취소 사례의 기본 흐름이다. 548은 해제, 748은 일반 부당이득, 201은 점유자 사용이익. A가 B에게 집을 팔았다. B는 돈도 냈고 집에도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A가 말한다. 계약 해지할게. 집 돌려줘. B가 말한다. 알겠는데 나 선이었으니까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님? 여기서 답안이 갈린다. B가 지금 말한 건 민법 748조 논리다. 선의 수익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의 이자와 손해까지 반환한다. 그런데 지금 사안이 계약 해제라면 바로 748조로 가면 안 된다. 계약 해제의 원상 회복은 민법 548조가 우선한다. 548조는 부당이득의 특집처럼 작동한다. 즉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받은 것을 원상 회복해야 한다. 여기서는 선이냐 악이냐로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고 줄이는 구조가 아니다. B가 선이었더라도 해제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한다. 특히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도 붙는다. 그러니까 해제 사안에서 선이니까 현존 이익만 반환. 이렇게 쓰면 위험하다. 이번엔 다른 사례. A가 B에게 집을 팔았다. 그런데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다. 또는 A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 이 경우에는 해제가 아니다. 무효 또는 취소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반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된다. 여기서 민법 748조가 나온다. B가 선의 수익자라면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한다. B가 악의 수익자라면 받은 이익의 이자와 손해까지 반환한다. 즉 해제와 무효 취소는 반환 법리가 다르다. 해제는 548조, 무효 취소는 748조. 여기까지가 첫 번째 분기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문제가 하나 더 생긴다. B가 집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단순히 돈만 받은 게 아니라 남의 집을 사용한 것이다. 그럼 B는 부당이득 수익자이면서 동시에 점유자다. 이때는 민법 201조가 등장한다. 201조는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서 과실을 누가 가져갈지 정한다. 여기서 과실에는 집을 사용한 이익도 포함된다. B가 선의 점유자라면 201조 1항에 따라 과실을 취득한다. 즉 사용이익 반환이 부정될 수 있다. B가 악의 점유자라면 201조 2항에 따라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 즉 사용이익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 그럼 748조는 필요 없나? 필요하다. 다만 역할이 다르다. 201조가 먼저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하는지 즉 반환의 존부를 정한다. 그 다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그 범위이자 손해는 748조가 보충한다. 그래서 답안 공식은 이거다. 계약 해제면 548조, 무효 취소면 748조. 그런데 부동산 점유와 사용이익이 나오면 201조를 먼저 본다. 그리고 부족한 반환 범위는 748조로 보충한다. 사례형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모든 문제를 그냥 741조, 748조로 밀어버리는 것이다. 교수님이 보고 싶은 건 조문 암기가 아니라 어떤 조문이 먼저 적용되는지다. 해제 사안에서 748조 먼저 쓰면 위험하고 점유자 마이너스 회복자 사안에서 201조를 빼먹으면 위험하다. 정리하면 이렇게 외우면 된다. 해제는 548, 무효 취소는 748, 점유자는 201, 그리고 사용이익은 201조로 반환 여부를 보고 748조로 반환 범위를 보충한다. 201조로 반환 여부, 748조로 반환 범위. A가 B에게 아파트를 팔았다. B는 등기까지 받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중에 계약이 취소됐다. A가 말한다. 계약 취소됐으니까 집 돌려줘. 여기까지는 가능하다. 계약이 취소되면 소유권은 A에게 회복되고 B명의 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가 된다. 그래서 A는 B에게 등기 말소와 점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A가 하나 더 말한다. 그리고 너 그동안 내 집에서 살았잖아. 월세 상당액도 돌려줘. B가 당황한다. 아니 나는 그때 진짜 내 집인 줄 알았는데요. 여기서 민법 사례형 핵심이 나온다. B가 집을 사용한 이익, 즉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할까? 이때 바로 748조로 가면 안 된다. B는 단순한 부당이득 수익자이면서 동시에 점유자다. 그러면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인 민법 201조를 먼저 봐야 한다. 201조 1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취득한다. 여기서 과실은 딸기, 사과 같은 천연 과실만 말하는 게 아니다. 집을 사용한 이익, 즉 사용이익도 포함된다. 그러면 B가 선의 점유자라면 B는 그동안 집을 사용한 이익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201조가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 수취권을 주기 때문이다. 즉 A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계약 취소됐으니 무조건 그동안 산 월세도 다 내놔. B가 선의 점유자라면 사용이익 반환은 부정될 수 있다. 반대로 상황을 바꿔보자. B가 사실은 알고 있었다.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 자기가 진짜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런데도 계속 살았다. 이러면 B는 악의 점유자다. 201조 2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 여기서 과실에는 집을 사용한 이익도 포함된다. 그러면 B는 그동안의 차임 상당 사용이익을 A에게 반환해야 한다. 여기서 748조가 다시 나온다. 201조는 반환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정한다. 즉 반환의 존부를 정한다. 그런데 악의 점유자라서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이 나면 그 다음에는 얼마나 반환할지, 이자를 붙일지, 손해까지 배상할지를 봐야 한다. 이때 748조 2항이 보충된다.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그래서 답안 흐름은 이렇다. 첫째 계약 취소, 둘째 소유권은 A에게 회복, 셋째 A는 등기 말소와 점유 반환 청구, 넷째 사용이익 반환은 B가 점유자이므로 201조 검토, 다섯째 B가 선의 점유자면 사용이익 반환 부정 가능, 여섯째 B가 악의 점유자면 사용이익 반환 인정, 일곱째 반환 범위와 이자 손해는 748조로 보충. 시험장에서 이걸 한 문장으로 쓰면 이렇다. 매수인은 계약 취소 후 목적물을 점유 사용한 자로서 부당이득 수익자이면서 동시에 점유자이므로 과실 반환의 존부는 민법 제201조에 따라 판단하고 반환이 인정되는 경우 그 범위는 민법 제748조에 따라 정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간단하다. 선의 점유자는 사용이익을 먹을 수 있다. 악의 점유자는 사용이익을 토해낼 수 있다. 그리고 201조를 빼먹으면 답안이 바로 얕아진다.
임대차 종료 후 점유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사용 수익이 핵심이다. 갑이 을에게 가게를 임대했다. 을은 그 가게에서 장사를 했다. 그런데 임대차가 끝났다. 갑이 말한다. 계약 끝났으니까 나가세요. 을이 말한다. 보증금 돌려주면 나갈게요. 그런데 갑은 보증금을 아직 안 돌려줬다. 을은 가게 문을 닫고 장사는 하지 않았다. 다만 집 몇 개를 그대로 두고 열쇠도 아직 안 돌려줬다. 갑이 화낸다. 너 아직 점유하고 있잖아. 그동안 월세 상당 부당이득 내놔. 여기서 질문. 을은 정말 월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 계약 끝났는데 안 나갔잖아. 그럼 무조건 부당이득이지. 그런데 여기서 실질적 이득론이 나온다. 부당이득은 그냥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인정되는 게 아니다. 수익자가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를 봐야 한다. 을이 가게를 계속 운영했다면 당연히 사용이익이 있다. 가게를 영업장으로 사용했고 차임 상당 이익을 얻었다. 그러면 부당이득 인정 가능. 그런데 을이 영업을 완전히 중단했다면, 가게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수익도 얻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이 부정될 수 있다. 특히 임대차 종료 후에는 보증금 반환 문제가 같이 붙는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목적물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즉 동시 이행한 병권이 있다. 그러면 을의 점유 자체가 바로 위법하거나 원인 없는 점유라고 단정되기 어렵다. 정리하면 이렇다. 임대차가 끝났다. 그런데 임대인 갑이 보증금을 안 돌려줬다. 임차인 을이 동시 이행한 병권으로 목적물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영업하거나 거주하거나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실질적 이득이 없다고 보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부정될 수 있다. 그런데 사안을 살짝 바꿔보자. 을이 말로는 나 장사 안 해요라고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계속 손님을 받고 있었다. 또는 창고로 쓰고 있었다. 또는 자기 물건을 보관하면서 갑이 사용을 맡고 있었다. 이 경우에는 실질적 사용 수익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면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문제된다. 즉 핵심은 점유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 수익했는지다. 여기서 답안은 이렇게 쓴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보증금 반환 채권의 기한 동시 이행한 병권이 인정되는 경우 점유 자체가 곧바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임차인이 목적물을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면 실질적 이득이 없어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부정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반드시 한 줄을 더 써야 한다. 다만 실제 영업 거주 창고 사용 등 목적물의 현실적 사용 수익이 인정된다면 그 범위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 이 한 줄이 답안을 살린다. 왜냐하면 교수님은 결론만 보는 게 아니라 사안의 변형 가능성까지 보기 때문이다. 시험장에서 기억할 공식. 임대차 종료, 보증금 미반환, 동시 이행한 병권, 실제 사용 수익 없음. 그러면 부당이득 부정 가능. 하지만 실제로 사용했다. 그때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즉 이 문제의 결론은 계약 끝났냐가 아니라 실제로 이득을 얻었냐다. 실제로 안 썼다고 항상 부당이득이 없는 건 아니다. 타인의 사용 가능성을 막았는지가 핵심이다. 갑에게 토지가 있다. 그런데 을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놓았다. 갑이 말한다. 을아 내 땅 위에 건물 지어놨지? 토지 사용 이익 돌려줘. 을이 말한다. 저 그 건물 실제로 안 썼는데요. 영업도 안 했고 사람도 안 살았어요. 여기서 질문. 을이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부당이득이 없을까? 7편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전이라 점유만 하고 실제로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면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부정될 수 있다. 그럼 이번에도 똑같을까? 아니다. 사안이 다르다. 임대차 종료 후 미사용 사안은 동시 이행한 병권이라는 점유 거절 권한이 있고 목적물을 실제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했다. 그런데 타인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한 경우는 다르다. 건물을 실제로 쓰지 않았더라도 건물은 토지 위에 계속 써 있다. 그 자체로 갑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갑은 그 부분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 팔 수도 빌려줄 수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없다. 즉 을이 건물에서 장사를 했는지가 핵심이 아니다. 을의 건물이 갑의 토지 사용 가능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래서 타인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토지 사용 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이 인정될 수 있다. 을이 말한다. 아니 저는 이득 본 게 없는데요. 하지만 민법은 이렇게 볼 수 있다. 내 건물이 남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순간 그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한 것과 같다. 즉 이 경우의 실질적 이득은 건물에서 돈을 벌었는지가 아니라 남의 토지를 자기 건물 부지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번엔 다른 사례. 아파트나 상가 건물에 공용 복도가 있다. 원래는 구분 소유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 부분이다. 그런데 을이 자기 가게 앞 복도 일부를 혼자 물건으로 막아놓고 사용한다. 갑이 말한다. 거긴 공용 부분이잖아. 내가 혼자 쓰면 안 되지. 을이 말한다.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그 공간 실제로 안 쓰잖아요. 임대도 못하는 공간인데 무슨 손해예요? 여기서도 부당이득이 문제된다. 을이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다른 구분 소유자들은 그 공간을 사용할 가능성을 잃는다. 현실적으로 그 공간을 임대할 수 없었다고 해도 공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침해된다. 그래서 구분 소유 공유 부분을 한 사람이 배타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성 침해 자체를 손실로 보아 부당이득이 인정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임대차 종료 후 미사용 사안에서는 실제로 사용 수익했는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무단으로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운 경우 또는 공유 부분을 혼자 배타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장사했는지 돈을 벌었는지만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의 지배가 타인의 사용 가능성을 침해했는지를 본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실제로 돈 벌었냐? 가 아니라 타인의 사용 가능성을 막았냐? 다 시험장에서 이렇게 쓰면 된다. 타인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 건물의 현실적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그 건물의 존재 자체가 토지의 배타적 사용에 해당하므로 토지 사용 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 부분 사안에서는 이렇게 쓴다. 구분 소유 건물의 공유 부분을 일부 구분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한 경우 현실적 임대 가능성이 없더라도 다른 구분 소유자들의 사용 가능성 침해 자체가 손실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 이득론을 외울 때 무조건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 실제로 안 쓰면 부당이득 없음. 이건 틀릴 수 있다. 정확한 공식은 이거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동시 이행한 병권으로 점유만 하고 실제 사용 수익이 없다. 이 경우는 부당이득 부정 가능. 하지만 권한 없이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웠다. 또는 공유 부분을 혼자 막았었다. 이 경우는 실제 수익이 없어도 사용 가능성 침해 때문에 부당이득 인정 가능. 결국 실질적 이득론은 사안별로 다르게 써야 한다. 유치권 동시 이행한 병권은 점유 거절 권한, 사용 수익 권한은 아니다. 갑이 을에게 자동차 수리를 맡겼다. 을은 자동차를 고쳤다. 수리비는 300만 원. 그런데 갑이 말한다. 나중에 줄게요. 차부터 주세요. 을이 말한다. 수리비 받을 때까지 차 못 줍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하다. 왜? 을에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
면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쉽게 말하면 이거다. 돈 받을 때까지 안 돌려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선을 넘는다. 우리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출퇴근도 하고 여행도 가고 친구도 태운다. 갑이 말한다. 야, 차 안 돌려주는 건 그렇다 쳐. 근데 왜 내가 타고 다녀? 우리 말한다. 저 유치권자잖아요. 여기서 민법 포인트가 나온다. 유치권은 점유를 계속할 권리다. 하지만 사용 수익할 권리는 아니다. 즉 을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차를 안 돌려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차를 자기 차처럼 사용할 수는 없다. 점유 거절 권원과 사용 수익 권원은 다르다. 그래서 을이 차를 타고 다녔다면 그 사용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차임 상당 또는 사용 이익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엔 다른 사례. 갑이 을에게 건물을 맡겼다. 을은 그 건물에 대해 공사 대금 채권이 있어서 유치권을 주장한다. 을이 말한다. 공사 대금 받을 때까지 건물 못 돌려줍니다. 여기까지는 유치권 문제다. 그런데 을이 그 건물을 병에게 빌려주고 전세금을 받았다. 갑이 말한다. 잠깐 그 전세금 뭐야? 을이 말한다. 나 유치권자라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위험하다. 유치권은 건물을 점유할 권리이지 건물을 임대하거나 전세 놓아서 수익을 얻을 권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을이 얻은 이익은 무엇일까? 전세금 전액일까? 여기서 조심해야 한다. 전세금 자체는 나중에 병에게 반환해야 할 돈이다. 그러니까 전세금 전부가 을의 최종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을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 전세금을 보유하면서 얻은 법정이자 상당액이 문제될 수 있다. 이번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보자. 을이 유치권자로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건물이 습해서 환기를 하지 않으면 망가질 것 같다. 을이 최소한으로 건물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보존을 위해 난방을 하거나 환기를 하거나 필요한 정도로 출입했다. 이 경우에는 민법은 유치권자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한다. 그래서 그 사용이 불법 행위가 되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한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고 해서 사용이익 부당이득까지 항상 면제되는 건 아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목적물을 이용하면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사용이익은 여전히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즉 포인트는 이거다. 유치권이 있으면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시 이행항 병권도 비슷하다. 갑이 매매 대금을 안 줬다. 을이 물건 인도를 거절한다. 이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을이 그 물건을 계속 사용하면서 이익을 얻는다면 그 사용이익은 별도로 부당이득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답안에서는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유치권이 있으므로 사용이익도 반환하지 않는다. 틀릴 수 있다. 정확한 답안은 이렇게 간다. 첫째, 유치권 또는 동시 이행항 병권이 성립하는지 본다. 둘째, 성립한다면 점유 또는 반환 거절은 정당화될 수 있다. 셋째, 그러나 그 권리는 사용 수익권이 아니다. 넷째, 실제 사용 수익이 있었다면 차임 상당 또는 사용 이익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문제된다. 시험장에서 쓸 문장은 이거다. 유치권자의 점유는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반환 거절권으로 정당화되지만 목적물의 사용 수익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된다. 정리. 안 돌려주는 건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쓰는 건 별개다. 유치권은 방패지 무료 이용권이 아니다. 보험금 수용 보상금은 대위물, 매각대금은 대위물이 아니다. 갑이 을에게 그림을 넘겼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계약이 무효였다. 갑이 말한다. 그림 돌려줘. 을이 말한다. 알겠어요. 이 경우는 간단하다. 을이 받은 그림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에 따라 그 그림 자체를 돌려줘야 한다. 이게 원물 반환이다. 부당이득 반환은 원칙적으로 받은 것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안을 바꿔보자. 을이 받은 그림이 화재로 불타버렸다. 이제 그림 자체는 없다. 갑이 말한다. 그럼 그림값이라도 돌려줘. 이때는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액 반환 문제가 된다. 즉 받은 물건 자체를 돌려줄 수 없으면 그 객관적 가치를 돈으로 반환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쉽다. 그런데 진짜 시험 포인트는 대위물이다. 다시 사례. 을이 갑이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불탔다. 다행히 을은 보험에 가입해두었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 갑이 말한다. 그 보험금 나한테 줘. 을이 말한다. 그림은 불탔고 보험금은 내가 보험계약으로 받은 돈인데요. 여기서 질문. 보험금은 원물 반환일까 가액 반환일까? 답은 대위물이다. 보험금은 원래 그림이 변형된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림 자체는 없어졌지만 그 그림의 멸실 때문에 보험금이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보험금은 원물의 변형된 형태 즉 대위물이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권이나 실제 받은 보험금은 원물 반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엔 수용보상금. 을이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됐다. 을은 수용보상금을 받았다. 갑이 말한다. 토지는 없어졌지만 보상금은 내놔.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용보상금은 토지가 공적으로 수용되면서 그 토지를 대신해 생긴 것이다. 즉 토지의 변형된 형태다. 그래서 수용보상금도 대위물이다. 보험금과 수용보상금은 원물의 변형으로 보아 반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 을이 그림을 불태운 게 아니라 그림을 병에게 팔아버렸다. 그리고 을은 매각대금 1억 원을 받았다. 갑이 말한다. 그럼 내가 받은 매각대금 1억 원을 줘. 을이 말한다. 이것도 그림 대신 받은 돈이니까 대위물 아닌가요? 여기서 틀리기 쉽다. 매각대금은 대위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매각은 을이 한 법률행위에 따른 처분이다. 보험금이나 수용보상금처럼 원물이 자연스럽게 변형된 것이 아니라 을이 스스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받은 돈이다. 그래서 매각대금은 원물 반환의 대상인 대위물이 아니라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가액 반환 문제로 처리한다. 즉 보험금 수용보상금은 대위물, 매각대금은 대위물이 아니다. 여기서 차이가 왜 중요할까? 반환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위물이라면 실제로 받은 보험금이나 보상금을 그대로 반환하는 방향으로 간다. 보험금이 시가보다 많든 적든 그 대위물 자체가 문제된다. 반면 매각대금은 대위물이 아니라 가액 반환 사안이다. 그래서 처분 당시의 객관적 가치나 특별 사정에 따른 시가 산정 문제가 생긴다. 즉 돈 받았네? 그 돈 그대로 내놔가? 항상 정답은 아니다. 답안에서는 먼저 물어야 한다. 첫째, 받은 원물이 아직 존재하는가? 존재하면 원물 반환. 둘째, 원물이 멸실소비부합 처분 등으로 반환 불가능한가? 그러면 가액 반환. 셋째, 원물을 대신하는 대위물이 생겼는가? 보험금 청구권, 수용보상금 청구권, 실제 받은 보험금이나 보상금이 있으면 대위물 반환 문제. 넷째, 매각대금인가? 그러면 대위물이 아니라 가액 반환 사안으로 처리한다. 사례형 답안 문장은 이렇게 쓰면 된다. 부당이득 반환은 원칙적으로 원물 반환이고 원물 반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나여 가액 반환이 인정된다. 보험금 청구권이나 수용보상금 청구권은 원물에 변형된 형태인 대위물로서 반환 대상이 되지만 매각대금은 법률행위에 따른 처분대가이므로 대위물이 아니라 가액 반환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정리. 그림이 그대로 있다. 원물 반환. 그림이 불타서 보험금을 받았다. 대위물 반환. 토지가 수용돼서 보상금을 받았다. 대위물 반환. 그림을 팔아서 돈을 받았다. 대위물 아님. 가액 반환 문제. 이 구별 하나로 반환 대상과 반환액이 달라진다. 부당이득은 얼마 받았냐 보다. 언제 알았냐가 무섭다.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보냈다. 을은 계좌를 보고 놀란다. 1,000만 원 들어왔네. 을은 생각한다. 갑이 나한테 줄 돈이 있었나? 그런데 며칠 뒤 갑이 전화한다. 을아 그 돈 잘못 보낸 거야. 돌려줘. 을이 말한다. 이미 좀 썼는데요. 여기서 부당이득 문제가 시작된다. 일단 을은 1,000만 원이라는 이익을 얻었다. 갑은 같은 금액의 손실을 입었다. 갑이 잘못 송금한 것이므로 갑의 손실과 을의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 그리고 을이 그 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도 없다. 그러면 을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다. 을이 얼마를 돌려줘야 할까? 을이 처음에는 정말 몰랐다. 그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돈이라는 걸 몰랐다. 그러면 을은 선의수익자다. 선의수익자는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한다. 말이 어렵다. 쉽게 말하면 지금 남아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금전에서는 조심해야 한다. 을이 말한다. 저 그 돈 이미 썼는데요. 그러면 현존 이익 없죠? 이렇게 바로 빠져나가기는 어렵다. 돈은 일반적으로 소비했더라도 그만큼 자기 재산 지출을 아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금전은 소비해도 현존 이익이 남아있다고 추정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을이 그냥 생활비로 썼다면 다 썼으니까 못 돌려줘요가 쉽게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외도 있다. 갑이 돈을 보내면서 이 돈으로 병에게 바로 지급해줘라고 했다. 을이 갑의 지시에 따라 그 돈을 그대로 병에게 보냈다. 그런 경우에는 을에게 실질적으로 남은 이익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선의수익자라도 항상 같은 결론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 갑이 을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그 돈은 잘못 송금된 돈이고 법률상 원인이 없으니 반환하라. 을은 이제 안다.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도 을이 말한다. 싫은데요. 나중에 생각해볼게요. 이 순간부터 분위기가 바뀐다. 을은 더 이상 선의가 아니다.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악의 수익자가 된다. 악의 수익자는 무섭다. 받은 이익만 반환하는 게 아니다.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즉 처음에는 1,000만 원만 문제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붙는다. 을 입장에서는 잠깐 버티면 되겠지가 아니라 버틸수록 돈이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 갑이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 부분이 을에게 송달됐다. 이 경우에도 을은 적어도 그때부터는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악의 수익자 책임이 문제된다. 여기서 시험 포인트.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와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같은 기간에 무한정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중복 배상은 안 된다. 그래서 답안에서는 악의가 된 시점, 반환 청구를 받은 시점, 소장 부분 송달일, 변제일까지 기간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 이번엔 법인이 등장한다. 을 주식회사가 돈을 받았다. 직원은 몰랐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그 돈이 잘못 들어온 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럼 회사는 선의일까 악의일까? 법인의 선의 악의는 대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표이사가 알았다면 법인인 을 회사도 악의 수익자로 볼 수 있다. 이번엔 미성년자 사례. 을이 미성년자인데 법률상 원인 없는 돈을 받았다. 심지어 을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악의 수익자니까 이자와 손해까지 전부 반환할까? 여기서 또 예외가 있다.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141조 단서가 특칙으로 문제된다. 제한 능력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현존 이익 범위에서 반환하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답안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 피한 정후견인 같은 제한 능력자라면 반드시 별도로 체크해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을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몰랐다. 선의 수익자 현존 이익 한도 반환. 을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 악의 수익자 받은 이익 이자 손해까지 문제. 금전은 소비했다고 해서 현존 이익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인은 대표 기간 기준으로 선악을 본다. 제한 능력자는 특칙 때문에 악이라도 현존 이익만 반환할 수 있다. 시험장에서 쓸 문장은 이거다. 민법 제748조에 따르면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반환 의무를 부담하나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선이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악의 여부 및 그 시점에 따라 반환 범위와 이자 손해의 발생 여부가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 부당이득에서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는지만 중요한 게 아니다.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하다. 몰랐을 때는 선의, 알고도 버티면 악의, 그리고 악의가 되는 순간 돈에는 시간이 붙는다. 부당이득 이자 문제는 얼마 받았냐보다 언제부터 버텼냐가 핵심이다.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잘못 보냈다. 을은 처음엔 몰랐다. 돈 들어왔네? 그런데 며칠 뒤 갑이 연락한다. 을아 그 돈 잘못 보낸 거야. 돌려줘. 을이 말한다. 아 지금은 좀 곤란한데요. 나중에 드릴게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다.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원칙적으로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다. 쉽게 말하면 처음 돈을 받은 순간부터 바로 지체 책임이 생기는 건 아니다.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갑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을이 돈을 받자마자 바로 지연 손해금이 붙는 구조는 아니다. 그런데 갑이 반환을 청구했다. 그 돈 돌려줘. 이때부터 을은 반환해야 할 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도 을이 버틴다. 그럼 지체 책임이 문제된다. 여기서 을이 더 위험해지는 순간이 있다. 을이 처음에는 몰랐다. 그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돈이라는 걸 몰랐다. 그러면 선의 수익자다. 그런데 갑이 연락을 받고 내용 증명을 받고 소장 부분까지 받았다. 이제 을은 안다. 아 이 돈은 내가 가질 권리가 없구나. 그런데도 안 돌려준다. 이제 을은 악의 수익자다. 악의 수익자는 민법 748조 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생긴다. 갑이 말한다. 좋아. 악의 수익자니까 법정이자 내고 소송 중이니까 지연손해금도 내고 둘 다 전부 내. 이게 가능할까? 조심해야 한다.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와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같은 기간에 무한정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중복 배상은 안 된다. 즉 같은 돈 같은 기간에 대해 법정이자도 받고 지연손해금도 또 받고 이렇게 두 번 먹을 수는 없다. 그래서 답안에서는 기간을 잘라야 한다. 첫 번째 기간, 을이 돈을 받았지만 법률상 원인 없음을 몰랐던 기간. 이때는 선의 수익자 문제, 현존 이익 한도 반환이 기본이다. 두 번째 기간, 을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된 때부터 반환 청구를 받기 전까지. 이때는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세 번째 기간, 갑이 반환을 청구했거나 소장 부분이 송달되어 을이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 이때는 지연손해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생긴다. 그런데 악의 수익자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이 겹치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보통 더 유리한 지연손해금을 주장하게 된다. 특히 소송에서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교수님이 좋아하는 답안은 이런 식이다. 악의 수익자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법정이자를 부담하나 반환 청구 후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일 기간에 대하여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중복하여 배상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각 기간을 나누어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사례를 더 재밌게 보자. 우리 갑에게 말한다. 저는 받은 날부터 바로 지연손해금 내야 하는 건 아니죠? 맞다.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원칙적으로 기한 없는 채무라. 청구받은 때부터 지체다. 우리 또 말한다. 그럼 청구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붙죠? 그건 아니다. 우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면 악의 수익자로서 법정이자가 문제될 수 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럼 법정이자랑 지연손해금 둘 다 내면 되나요? 갑자기 양심 있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그것도 아니다. 중복 배상은 안 된다. 겹치는 기간은 하나로 정리해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발생 즉시 지체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청구받은 때부터 지체다. 하지만 악의 수익자는 748조 2항상 법정이자를 부담할 수 있다. 그리고 이행지체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문제된다. 다만 같은 기간에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둘 다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금액 계산 문제에서는 날짜가 전부다. 돈 받은 날, 악의가 된 날, 반환 청구 받은 날, 소장 부분 송달일, 변제일 이 날짜들을 나눠야 답안이 산다. 시험장에서 기억할 공식 부당이득 발생일, 악의 시점, 청구 시점, 송달일, 변제일 이 순서대로 기간을 쪼개라. 민법에서 돈은 금액보다 시간이 더 무서울 때가 있다. 부당이득은 대박 회수가 아니라 귀속 범위 조정이다. 갑이 실수로 을에게 1,000만 원을 보냈다. 을은 생각한다. 기회다.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을 샀다. 며칠 뒤 대박 1,000만 원이 3,000만 원이 됐다. 갑이 말한다. 그거 내 돈으로 번 거니까 3,000만 원 전부 내놔. 을이 말한다. 아니 주식 고른 건 저인데요. 여기서 부당이득 포인트. 부당이득은 원칙적으로 손실자의 손실 범위 안에서 반환한다. 갑의 손실은 1,000만 원, 을의 총이익은 3,000만 원. 그럼 무조건 3,000만 원 전부 반환?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을이 특별한 투자 판단으로 추가 수익을 얻은 것이라면 그 운용이익 전부가 갑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부당이득은 남 돈으로 돈 벌었네? 가 아니라 그 이익이 갑의 손실과 정당한 귀속관계가 있는지를 본다. 그런데 반대로 을이 그 돈을 그냥 정기예금에 넣었다. 특별한 소환도 없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이자였다. 이 경우에는 그 통상 이자는 갑이 돈을 가지고 있었어도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다. 그래서 반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정리. 주식 대박처럼 을의 특별한 능력으로 얻은 이익은 전부 반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정기예금 이자처럼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답안에서는 이렇게 쓴다. 부당이득 반환은 원칙적으로 손실자의 손실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수익자의 특별한 능력이나 활동으로 얻은 운용이익은 당연히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통상 취득 가능한 이익은 손실자가 얻었을 이익으로 보아 반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 정리. 남의 돈으로 대박 났다고 무조건 전부 토해내는 건 아니다. 핵심은 손실 범위와 운용이익의 성격이다. 빚의 변제는 잘못 냈다고 항상 돌려받는 게 아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보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갑은 을에게 돈 줄 의무가 없었다. 갑을아 나 채무 없었네. 돌려줘. 을 항상 돌려받는 건 아닌데요. 여기서 특수 빚의 변제 4종 세트. 첫째 742조. 갑이 채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줬다.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 불가. 알고도 줬잖아라는 거다. 다만 강제부득이한 변제, 반환 청구권 유보 같은 예외는 체크. 둘째 743조. 아직 갚을 때가 아닌데 갑이 기한 전에 갚았다.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 불가. 어차피 나중에 갚을 돈이었기 때문. 다만 착오로 일찍 갚았다면 원금이 아니라 중간이익 반환이 문제된다. 셋째 744조. 법적으로는 안 줘도 되지만 도의관념상 갚은 돈, 예를 들어 시효 지난 채무를 양심상 갚은 경우 이런 돈은 다시 돌려달라고 하기 어렵다. 넷째 745조. 갑이 자기 빚인 줄 알고 병의 빚을 대신 갚았다. 원칙적으로는 을에게 반환 청구 가능. 그런데 을이 선의로 증서를 없애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병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게 됐다면 을보, 갑은 을이 아니라 진짜 채무자 병에게 구상해야 한다. 정리. 채무 없다고 무조건 반환은 아니다. 742조 알고도 냈으면 반환 불가. 743조 기한전 변제는 원칙 반환 불가. 744조 도의관념상 변제는 반환 제한. 745조 남의 빚 착오 변제는 채권자 보호 사유 체크. 시험장에서 이 파트는 돈 잘못 냈으니 돌려줘가 아니라 그래도 돌려받게 해줄 사안인가? 를 묻는다. 불법적인 돈은 줬다고 항상 돌려받는 게 아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줬다. 그런데 이유가 이상하다. 도박빚, 불법적인 청탁,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속. 나중에 갑이 정신 차리고 말한다. 을아 그 돈 돌려줘. 불법적인 이유로 준 돈인데요. 여기서 민법 746조 불법원 인급여가 문제된다. 원칙은 이거다.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한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불법적인 약속에 스스로 돈 줘놓고 나중에 법원 와서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이 구조다. 왜냐하면 민법이 반사회질서 행위의 이행 청구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이미 이행된 급여의 반환 청구도 쉽게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103조와 746조는 연결된다. 103조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든다. 746조는 그 무효인 불법급여를 다시 돌려달라는 청구를 막는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746조에는 단서가 있다.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갑은 속아서 돈을 줬고 불법성은 사실상 을에게만 있다면 이때는 을이 돈을 계속 갖는 게 오히려 더 부당할 수 있다. 그래서 반환이 가능할 수 있다. 또 하나 요즘 답안에서는 불법성 비교론과 규범 목적도 생각해야 한다. 갑도 나쁘고 을도 나쁜데 둘의 불법성이 똑같지 않을 수 있다. 을의 불법성이 훨씬 크거나 법의 목적상 을에게 이익을 남기면 안 되는 경우라면 반환을 허용할 여지가 생긴다. 정리. 불법원 인급여는 불법이면 무조건 반환 불가가 아니다. 먼저 원인행위가 103조 수준의 반사회질서인지 본다. 그 다음 급여자의 불법이 있는지 본다. 그리고 불법이 수익자에게만 있는지 불법성 비교상 반환을 허용할지 규범 목적상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 본다. 시험장 공식 103조는 불법 약속을 무효로 만들고 746조는 이미 준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막는다. 하지만 단서 불법성 비교 규범 목적은 반드시 체크. 불법 원인이라도 담보권 설정은 종국적 급여가 아닐 수 있다. 갑이 도박 빚을 졌다. 을이 말한다. 돈 못 갚으면 내 집에 근저당권 설정해. 갑은 겁먹고 자기 집에 을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나중에 갑이 정신 차리고 말한다. 갑 이거 도박빚 담보잖아. 근저당권 말소해줘. 불법원 인급여면 반환 청구 못하는 거 아님? 여기서 포인트. 746조 불법원 인급여가 성립하면 급여자는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를 못한다. 그런데 아무 불법 관련 급여나 다 막히는 건 아니다.
중요한 기준이 있다. 바로 종국성. 수익자에게 재산상 이익이 최종적으로 넘어갔는지 봐야 한다. 도박비 때문에 아파트 소유권을 아예 넘겨줬다. 그건 종국적 급여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반환 청구가 막힐 수 있다. 그런데 근저당권 설정은 다르다. 근저당권은 담보다. 소유권 자체를 최종적으로 넘겨준 게 아니다. 돈을 못 갚을 때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게 만든 것뿐이다. 그래서 도박 채무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은 종국적 급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럼 갑은 말소 청구 가능. 정리. 불법원 임급여라고 해서 무조건 끝이 아니다. 급여가 종국적으로 넘어갔는지 봐야 한다. 소유권이 전등기처럼 최종적으로 재산이 넘어갔다. 반환 청구가 막힐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처럼 담보만 제공했다. 종국적 급여가 아니므로 말소 청구 가능성이 있다. 시험장 문장 제746조의 불법원 임급여가 성립하려면 급부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고 수익자에게 종국적 재산상 이익이 이전되어야 한다. 단순 담보 제공은 종국적 급여가 아니므로 급여자는 원인 무효를 이유로 담보권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마지막 정리. 불법원 임급여는 불법성만 보지 말고 종국성까지 봐야 한다. 삼각관계는 돈 받은 사람보다 급부 관계상 상대방이 먼저다. 갑이 을에게 돈을 줘야 했다. 그런데 을이 말한다. 나한테 직접 주지 말고 병한테 보내. 그래서 갑은 병에게 1000만 원을 보냈다. 그런데 나중에 갑과 을 사이 계약이 무효가 됐다. 갑이 생각한다. 돈은 병이 받았잖아. 그럼 병한테 돌려달라고 하면 되겠네. 여기서 바로 병에게 가면 위험하다. 삼각관계 부당이득에서는 실제로 돈 받은 사람이 아니라 급부 관계상 상대방을 봐야 한다. 갑이 병에게 돈을 보낸 이유는 병에게 그냥 준 게 아니다. 을의 지시에 따라 갑이 을에게 할 급부를 병에게 한 것이다. 즉 겉으로는 갑에서 병으로 돈이 갔지만 법률 관계는 이렇게 나뉜다. 갑과 을 사이 급부 관계, 을과 병 사이 급부 관계, 이런 걸 단축급부라고 한다. 그럼 갑이 계약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병이 아니라 을이다. 왜냐하면 갑이 위험을 부담하고 거래한 상대방은 병이 아니라 을이기 때문이다. 갑이 을과 계약해놓고 계약이 깨졌다고 해서 병에게 바로 가버리면 을과 병 사이의 항변이나 사정을 무시하게 될 수 있다. 또 계약상 위험을 제3자인 병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게 전용 물소권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이유다. 전용 물소권을 인정하면 문제가 3개 생긴다. 첫째, 갑이 스스로 을과 계약한 위험을 병에게 넘기게 된다. 둘째, 갑이 병의 일반 채권자보다 사실상 우대받게 된다. 셋째, 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항변권이 침해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이거다.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 계약관계 안에서 해결한다. 돈을 실제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만 보고 바로 부당이득 청구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예외도 있다. 갑이 을의 지시 없이 실수로 병에게 돈을 보냈다. 차고송금이다. 이 경우에는 갑과 을 사이 급부관계로 설명하기 어렵다. 병은 법률상 원인 없이 갑이 돈을 받은 사람이 된다. 이때는 갑이 병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 정이 갑을 속여 돈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병에게 자기 빚을 갚았다. 병이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다면 병의 변제 수령 신뢰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병이 악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갑이 병에게 직접 청구할 가능성이 생긴다. 정리. 을의 지시로 병에게 돈을 보낸 경우 원칙적으로 갑은 을에게 청구한다. 병에게 바로 가면 안 된다. 지시가 없거나 차고송금이면 병에게 직접 청구 가능. 편취금 전후로 병에게 변제한 경우 병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직접 청구 가능성을 검토한다. 시험장 문장 삼각관계 부당이득에서는 실제 수령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급부관계상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반환 청구 상대방을 정하여야 한다. 전용 물소권을 인정하면 계약상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고 제3자의 항변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지막 정리. 부당이득에서 돈의 이동만 보면 틀린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법률관계로 급부했는지를 봐야 한다. 부당이득은 돈의 이동보다 법률관계와 반환 대상이 먼저다. 갑이 정에게 속아서 1000만 원을 보냈다. 정은 그 돈을 들고 튀는 대신 자기 채권자 병에게 갚았다. 병은 돈을 받았다. 갑이 나중에 알게 된다. 잠깐 저거 내 돈이잖아. 갑은 병에게 말한다. 병아, 내가 받은 1000만 원 돌려줘. 병이 말한다. 저는 정한테 받을 돈 받은 건데요. 여기서 바로 병에게 부당이득 청구가 될까? 항상 되는 건 아니다. 병이 아무것도 모르고 정에게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이라면 병의 변제 수령 신뢰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병이 알고 있었다면 이 돈 정이 갑한테 사기쳐서 받은 돈이구나. 또는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그때는 갑이 병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생긴다. 즉 편취금 전 변제 사안은 병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핵심이다. 정리. 사기꾼 정이 갑의 돈으로 병에게 빚을 갚았다. 병이 선의 무과실이면 병 보호 가능. 병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면 갑의 직접 청구 가능성 검토. 이번엔 채권 양도. 갑이 을에게 받을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채권 양도 계약이 무효였다. 질문. 갑은 병에게 뭘 돌려달라고 해야 할까? 여기서 두 갈래다. 첫째, 병이 아직 을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병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채권이다. 이때는 채권 자체를 반환해야 한다. 즉 병은 갑에게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채무자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둘째, 병이 이미 을에게 돈을 받았다. 그러면 채권은 변제로 소멸했다. 이제 돌려줄 채권 자체가 없다. 이때는 병이 받은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정리하면 간단하다. 아직 추심 전이면 채권 자체 반환, 이미 추심 후이면 받은 돈 반환. 시험장 문장. 부당이득의 목적물이 채권인 경우 아직 추심 전이라면 채권 자체의 반환, 즉 채권 양도와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구하여야 하고 이미 추심하여 채권이 소멸하였다면 변제받은 금전의 반환을 구하여야 한다. 마지막 정리. 편취금전은 돈 받은 병의 악의 중과실을 본다. 채권 양도는 추심 전인지 추심 후인지 본다. 등기만 보지 말고 누가 소유자인지와 어떤 청구권인지부터 봐라.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았다. 을은 계약금도 냈고 잔금도 준비했다. 그런데 갑이 욕심을 낸다. 병이 더 비싸게 산대. 갑은 같은 땅을 병에게 다시 팔고 병 앞으로 등기까지 넘겨버렸다. 을이 분노한다. 내가 먼저 샀잖아. 병 등기 말소해. 여기서 바로 병에게 말소 청구하면 위험하다. 부동산 매매에서 을은 계약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을에게 있는 건 갑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이다. 그런데 병이 먼저 등기를 받았다. 원칙적으로 을은 갑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을 청구한다. 즉 병에게 직접 말소 청구가 항상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병이 단순히 나중에 산 사람이 아니라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예를 들어 병이 을한테 이미 판 거 알지만 나한테 넘겨, 이런 식으로 끼어든 경우 이때 제2매매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병 명의 등기는 원인 무효 등기가 된다. 그렇다고 을이 바로 병에게 자기 권리로 말소 청구할 수 있나? 여전히 도시
조심. 을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을은 갑의 병에 대한 말소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 대위권을 검토해야 한다. 정리. 제1매수인 을은 계약만으로 소유자가 아니다. 제2매수인 병이 등기를 받으면 원칙은 갑에 대한 전보배상. 다만 병이 적극 가담해서 제2매매가 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면 을은 채권자 대위로 병 명의 등기 말소를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번엔 명의신탁. 갑이 자기 돈으로 땅을 사면서 을 명의로 등기했다. 나중에 갑이 말한다. 을아 그 땅 내 거잖아. 돌려줘. 을이 말한다. 등기는 내 이름인데요. 여기서 명의신탁 유형을 나눠야 한다. 첫째,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 갑 소유 부동산을 을 명의로만 옮긴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약정과 이전 등기는 부동산 실명법상 무효다. 소유권은 갑에게 남는다. 갑은 소유권에 기해 말소 등기나 진정 명의 회복을 구한다. 둘째, 계약 명의신탁. 갑이 을 명의로 병에게서 부동산을 사게 한 경우 여기서는 병이 선인지가 중요하다.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을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갑은 소유자가 아니다.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로 간다. 반환 대상은 사안에 따라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 자금이나 취득 비용이 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실명법 시행 전후 유예기간 내 실명 전환 가능성까지 따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다. 그런데 곧바로 불법원 임급여라고 해서 반환을 전부 막는 건 아니다. 부실법 위반이 항상 민법 103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과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험장 정리. 부동산 이중매매는 제1매수인이 소유자인지부터 본다. 직접 말소 청구가 아니라 전보배상과 채권자 대위를 나눠라. 명의신탁은 양자간 명의신탁인지 계약 명의신탁인지 나눠라. 그리고 반환 대상이 부동산인지 매수자금인지 취득비용인지 확인해라. 비용 부당이득은 사무관리부터 보고 시효신 이치까지 마무리한다. 갑의 집 지붕이 무너질 것 같았다. 을이 지나가다 보고 말한다. 이거 그대로 두면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을이 자기 돈 300만 원을 들여 갑이 지붕을 고쳤다. 며칠 뒤 갑아 내가 내 집 고쳐줬으니까 300만 원 줘. 누가 고쳐달랬는데요? 여기서 바로 부당이득으로 가면 위험하다. 먼저 봐야 할 게 있다. 사무관리. 사무관리는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그 사람을 위해 처리한다는 관리이사가 있어야 성립한다. 즉 을이 정말 갑을 위해 갑이 사무를 처리한 거라면 사무관리 규정을 먼저 본다. 사무관리가 성립하면 그 자체가 법률상 원인이 된다. 그래서 곧바로 부당이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무관리상 비용 상환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을에게 관리이사가 없었다면 예를 들어 을이 자기 이익 때문에 갑의 집을 고친 거라면 사무관리가 부정될 수 있다. 이때 비용 부당이득이 문제된다. 하지만 비용 부당이득도 조심해야 한다. 을이 돈을 썼고 갑의 집 가치가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갑이 300만 원을 줘야 하는 건 아니다. 왜? 갑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은 이익을 강제로 떠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걸 강요된 이득 문제라고 한다. 그래서 비용 부당이득에서는 필요비위비 같은 개별 비용 상환 규정을 먼저 보고 사무관리 성립 여부도 먼저 본다. 정리. 남의 재산에 돈을 썼다. 바로 741조로 뛰지 마라. 먼저 사무관리, 그 다음 개별 비용 상환 규정. 그래도 안 되면 비용 부당이득. 이제 마지막 시험 포인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법정채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거래와 관련됐다고 해서 무조건 5년이 되는 건 아니다. 상행위가 원인이어도 반환 청구권 자체가 부당이득이면 원칙은 10년이다. 다만 신속한 상거래 관계 확정이라는 목적상 필수적인 경우에는 5년 유추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 또 하나, 과실상계. 갑도 실수했고 을도 이익을 얻었다. 그러면 부당이득에서도 손해배상처럼 과실상계할까?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문제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신의칙. 을이 오래전부터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있었는데 계속 아무 말도 안 했다. 갑은 이제 완전히 안심했다. 이런 경우 갑이 말한다. 이제 와서 청구하는 건 신의칙 위반 아님?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신의칙 항변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권리 불행사 외관과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가 강하게 인정되면 실효의 원칙이 예외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시험장 정리. 비용을 쓴 사안은 사무관리 먼저, 개별 비용 상환 규정 확인, 그 다음 비용 부당이득. 시효는 원칙 10년, 상사 관련이라고 무조건 5년 아님. 과실상계는 원칙 적용 안 됨. 신의칙은 쉽게 인정 안 되지만 실효의 원칙은 예외적으로 검토. 마지막 한 줄. 남의 일 도와줬다고 무조건 돈 받는 건 아니다. 민법은 먼저 묻는다. 진짜 그 사람의 사무를 관리한 건가? 그 이득을 떠안기는 게 정당한가?